저를 공짜 도우미 취급하던 며느리 결국 저는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린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저 나이 든 사람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이 나이 안에는 제가 살아온 64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연애 결혼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죠.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25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산통은 1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 진통이 올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태어나길. 그것만 빌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만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목소리들이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놨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안녕 내 아들. 그렇게 속삭였을 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 작은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제가 엄마가 된 첫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뭐든 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8시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저녁 6시.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김대리였고 집에서는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었죠. 마지막 6개월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죽을 쓰고 등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32에 결혼했고 며느리는 29이었습니다. 첫 손주는 결혼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처음 본 건 출산 이틀 후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을 때 며느리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할머니구나. 두 번째 손주는 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손녀였습니다. 아들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힘들지? 애들 내가 좀 봐줄까? 사실 그때의 저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잖아.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며느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럼 엄마가 뭐 그것도 못해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들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귀여웠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큰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매 오늘도 왔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작은 손주는 아직 2살이었으니까요.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삶아서 곱게 갈고 채소를 쪄서 으깨고 한 끼 한 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아이들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들 옷은 하루에도 여러 벌씩 갈아입혀야 했으니까요.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릇이 쌓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이런 거잖아. 할머니는 원래 손주를 돌보는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쯤 그 말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오시죠? 물음표가 붙어 있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담가주세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요청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어린이집 끝나면 바로 데려가세요. 부탁도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시계를 보니 7시 5분이었습니다. 미안해, 버스가 좀 밀려서. 버스가 정말 밀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오세요. 저 회사 지각하겠어요. 응,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아, 그리고 오늘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좀 대충 하신 것 같던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허리가 아파서 평소만큼 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충 했다는 말을 듣는 건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도 없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5분이 그렇게 큰 문제였나? 어제 청소를 대충 했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대충 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평소의 90%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대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주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이고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둘 다 회사 다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얘네들도 힘들지. 알았어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를 삼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는데 점심에 김치찌개 끓여놨다가 저녁에 데워주세요.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고요. 손님 오는데 깨끗해야 하잖아요. 참 큰애 영어 숙제 봐주시고요. 요즘 영어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셔서 너무 편해요. 와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안 봐주는데. 맞아요 진짜 편해요. 공짜 베이비시터죠. 웃음소리.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농담이었겠지요. 가벼운 농담. 하지만 그 농담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그래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집에 가봐야 해서.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피곤한 눈빛.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저 출근할게요. 그 말과 함께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은 말도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큰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손주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응. 오늘 선생님이 우리 집 이야기 그릴에서 그렸어.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구겨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매, 이거 봐. 아이가 그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키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큰 집. 해가 떠 있고 새가 날고 꽃이 핀 행복한 집. 그리고 한쪽 구석에 집 밖에 혼자 떨어져서 청소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게 회색으로. 이건 누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할매는 왜 여기 혼자 있어? 집 밖에? 할매는 우리 집 청소하는 사람이잖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매는 청소하는 사람? 저는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응. 할매는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니? 물어봤을 때 나는 할매 있다고 했어. 그랬구나. 응. 근데 할매는 우리 집에 안 살잖아. 그래서 집 밖에 그렸어. 맞지?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 아기가 전혀 없는 웃음. 하지만 그 웃음이 저에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선생님이 도우미 아주머니구나 했어. 도우미 아주머니. 그게 제가 손주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집안일 하는 도우미. 저는 그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뭔가요? 나는 엄마였습니다. 40년을 회사 다니며 아들을 키운 엄마였습니다. 나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킨 아내였습니다. 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공짜 도우미, 베이비시터, 집안일 하는 사람. 그게 제가 손주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고, 은행에 취직했고,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엄마가 되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평생 살아온 삶이 손주의 눈에는 그저 청소하는 할매로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작은 손주가 낮잠을 자고 있었고 큰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돌린 세 번째 빨래였습니다. 아이들 옷, 며느리 옷, 아들 옷, 침대 시트, 수건들. 빨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이따가 저녁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응응.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어둔 채로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전화를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요즘 애들 키우기 진짜 편해졌어.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편해졌다고? 응,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오셔.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매일? 대박.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풀타임이네. 거의 그렇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거의 상주 도우미예요. 상주 도우미.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개던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돈도 안 들어? 당연하지. 공짜잖아. 시어머니인데. 공짜.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애들 절대 안 봐주는데 돈 주고 애 맡기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나가. 그러니까 나는 그 돈 아끼는 거지. 1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 좋겠다 진짜. 근데 시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오시는 거. 힘들어도 어쩌겠어. 손주인데. 그리고 솔직히 우리한테 도움 되니까 오시는 거 아니겠어? 웃음소리. 그래도 가끔 좀 부담스럽지 않아? 맨날 집에 계시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긴 하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뭐랄까 맨날 계시니까 좀 눈치 보게 되고 친구도 못 부르고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응. 근데 뭐 공짜니까 참아야지. 돈 주고 도우미 쓰는 것보단 낫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이 떨렸습니다. 접으려던 옷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도 없었습니다. 공짜니까 참아야지.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공짜니까 참는다고. 제가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쉬고 싶어도 참으면서 해온 일들이 그저 공짜 노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부담스럽지만 참는 수준의 대우.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거지? 그것도 아닙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만든 구조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힘들지? 애들 내가 좀 봐줄까? 그 말로 시작된 도움이 언제부터인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도구. 제가 만든 겁니다. 제 손으로. 너무 잘해주려고 했고, 너무 헌신하려고 했고, 너무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원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닐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짜니까 참아야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새까맸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니, 늙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말 못할 것 같아. 이제 매일은 못 간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생각 좀 해봤어.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라 했어? 그냥 엄마도 엄마 삶을 좀 살아야겠다 싶어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갈 수 있어. 하지만 매일은 이제 힘들어. 엄마, 우리 어떻게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힘든 거 압니다. 며느리도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너희도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만 희생할 수는 없어. 희생이라니, 엄마 손주 보는 게 희생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엄마가 손주 보는 게 좋아. 너희를 돕는 것도 기뻐.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돼. 당연한 게 되면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한 것 같지? 아니야, 엄마. 우리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해해줘. 알았어, 엄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어. 그 말을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나도 살 권리가 있어.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엄마도 좀 쉬고 싶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채화 강의가 있었습니다. 수채화를 배워보고 싶었던 건 20대 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빴고 항상 다른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박선옥이에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채화 붓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화요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올 수 있어? 미안한데 내일은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친구 만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든데. 미안해. 목요일은 갈 수 있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수요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목요일. 약속대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응. 오늘은 오후 4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 네? 왜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이요? 그냥 내 약속.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오후 4시 정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까지만 좀 더 계셔주시면 안 돼요? 미안해. 오늘은 안 돼.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언제부터 석양을 안 봤지? 매일 똑같은 길을 오갔지만 석양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피곤했고 항상 다음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봄맞이 할인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꽃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튤립 한 다발 주세요.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노란색으로요. 노란 튤립을 받아들고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 꽃을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란 튤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베이비시터를 구했습니다. 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처음 베이비시터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손주들이 낯선 사람을 힘들어하면 어쩌지?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오시는 날도 있으니까. 애들도 적응할 거야.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갔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처음 간 목요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응?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일찍 가신 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 같은 분인데 저는 어머니를 도우미 취급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제가 끓여놨어요. 김치찌개요. 내가? 네. 어머니가 맨날 해주시는데 제가 한 번쯤은 해드려야죠. 거실로 가니 테이블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서툴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맛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고마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조금 싱거웠지만 제 인생에서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커피 드세요.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애들만 봐주세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들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큰 손주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할매, 이거 봐. 그림 속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나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가운데에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매는 우리 가족이지. 할매 사랑해. 할매도 너 사랑해. 어느 토요일,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점심 사왔어.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모시려고요.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매 집 좋아. 왜? 할매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작은 손주도 끼어들었습니다. 할매 좋아. 그 순간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우미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할머니로 사랑받는 존재. 의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문화센터 동기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좀 지쳐 보이셨는데 요즘은 활기차 보여요. 고마워요. 제가 요즘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새로운 삶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손주를 돌보던 이야기, 공짜 도우미 취급받던 이야기,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기로 결심한 이야기. 와, 정말 용기 있으시다.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말하길 잘했어요. 이제는 저도 저를 아끼거든요. 멋지세요, 진짜.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예전에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나를 아껴야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살 것 같다. 8장. 교훈. 시니어에게 전하는 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서운한가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나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희생하게 됩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며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욕심도.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했기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이 빠진 도움은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존중이 없어지는 순간 제 도움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였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공짜 도우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64세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문화센터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시작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이 생겨서요.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도움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당연하게 받고 한쪽은 당연하게 줍니다.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재우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다시 아이들을 챙기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희생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의 힘듦과 제 힘듦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 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로.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를 지키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자 제 내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되자 제가 가는 날이 더 특별해졌습니다. 제가 무조건 들어주지 않게 되자 저에게 부탁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어머니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은 주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정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보호입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내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걸 내라고 하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저는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법도 몰랐고 물감을 섞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제 방에는 제가 그린 그림 5점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꽃병입니다. 서툴지만 제가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풍경화입니다. 공원에서 본 나무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 손입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살아온 64년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주들입니다. 웃고 있는 손주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 자신입니다. 거울을 보고 그린 자화상입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 이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친구를 만나십시오. 저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수다를 떱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은데 뭘? 지금 와서 뭘 배워? 이제 늦었어.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나이는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어느 8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70에 컴퓨터를 배웠고 80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배우고 싶어.
그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게 두렵습니까? 가족이 실망할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돌봅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내가 있어야 행복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했습니다. 평생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집에 있다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당연하게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가족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손주들을 볼 때도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도 행복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행복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행복하고 책을 읽을 때도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선택한 삶, 당신이 주인공인 삶.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64세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울림을 느끼셨나요? 나도 이제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한 시간을 1시간만 가지십시오.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십시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도 좀 살아보려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행복을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그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다짐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의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용기 내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